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신경외과의 조경래고요. 오늘이 아마 이 뇌종양 시리즈로 5부를 해서 비욘디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는 뇌에서 자라는 암, 신경교종이라는 주제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른 촬영이 있어서 원래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있고 해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 앞서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뇌종양 전반적인 증상과 진단,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종양인 수막종, 그 다음에 청신경 초종,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으로 오는 청신경 초종,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는 뇌하수체 손종의 진단과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쭉 강의를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강의도 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AI 툴들, 제미나이, 그 다음에 챗GPT 같은 AI 툴들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만들고 발표 자료 초안 같은 것들을 하고, 뇌종양학과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발표드릴 강의 자료를 잘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주제가 이제 저희가 계속 뇌종양 시리즈로 이제 쭉 했었는데요. 뇌종양에서 뇌종양이 이제 어떤 진단을 다른 이제 종양들, 다른 암들과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시간에 다뤘었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뇌종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뇌수막종, 이제 청신경 초종, 이런 종으로 끝나는 뇌종양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만 주제가 처음 제목이 어떤 뇌종양이 아니라 뇌암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겠지만은, 뇌종양과 뇌암을 왜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위종양이라고 안 하고 위암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대장종양이라고 안 하고 대장암이라고 보통 하고, 폐종양 이런 말은 잘 쓰지를 않는데, 왜 그러면 여태까지 뇌종양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뇌암이라고 말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번 강의만 또 들으시는 분이 있을 테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이제 갇혀진 그 공간 속에 들어있는 아주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두개골 안에서 뭔가가 발생을 해서 뇌를 압박하는 모든 종양들을 다 뇌종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꼭 뇌에서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뇌를 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아니면 두개골에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뚫고 들어가서 뇌를 압박을 하고 있다면은 뇌종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뇌종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나온 것들이 처음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막종, 그 다음에 청신경 초종, 그 다음에 이 뇌하수체 선종,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뇌에서 발생을 한 게 아니라 뇌의 주변 세포들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만큼 커지니까 뇌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앉아 있는데 그 위에 다리가 부서지거나 다리가 녹아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리 위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얹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뇌는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갇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양 조직이 뇌를 압박을 하면서 뇌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다리 위에 앉아있는 다리 위에 뭔가 큰 돌덩어리를 얹었을 때 다리를 움직일 수 없듯이 저희가 그런 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그런 것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뇌 종양은 직접적으로 뇌를 파괴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양을 잘 제거하고 정상적인 뇌 구조물을 많이 안 건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뭔가 기능을 잃었던 그런 뇌 부위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 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타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이 사실 극히 드물다는 것이고요. 물론 주변 조직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퍼져나가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 뇌에서 생긴 종양이
뭐 다른 위로 간다든지 뭐 폐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뇌암이라고 하는 거는 왜 뇌암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실제로 뇌 안에서 생긴 뇌 세포에서 생긴 암이기 때문에 뇌암이라고 불리는 거고, 실제로 아예 이걸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다르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위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된 모습을 이제 나타낸 모습이고, 이제 대장암의 발생 과정, 이거는 상당히 뭐 유명한 그런 발생 과정인데, 정상 대장 점막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점막 세포가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이게 선종으로 이루어졌다가 선종이 암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상 세포들이 뭔가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다른 뭔가 이런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이가 되면서 암세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뇌세포 자체가 변형이 되어서 발생한 암을 이제 뇌암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뇌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뇌세포가 이제 어떤 종류의 뇌세포가 있는지를 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물론 뭐 폐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세포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대개 이제 뭐 어떤 분비하는 분비하는 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샘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대부분 그런 것들에서 생겨난 암을 선암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다른 지지하는 세포에서 생겨난 종양은 또 다른 종양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뇌세포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별악교세포라는,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데, 별악교세포라는 이런 그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저희가 신경이라고 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표현을 할 때 보통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어떤 이런 이 전기 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고, 어떤 전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전선을 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희소돌기 악교세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그런 세포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뇌 안에 이제 뇌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뇌실 막을 이루는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막을 이루고 있는데, 뇌실 막에 이루는 그런 에펜디말 셀이라는 그런 세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안에서 뭔가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미세 악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뇌실막 세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교자로 끝나게 되는데, 이 교세포라는 것이 이제 뇌세포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뇌세포 종류들이 있고, 그래서 뇌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별악교세포에서 생겨난 종양을 저희가 별악교세포종,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토마라고 합니다. 이게 OMA, 오마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를 띤 이제 종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스트로사이토마는 별악교세포종, 희소돌기 악교세포에서 생긴 종양을 희소돌기 악교세포, 제가 종을 떼먹었네요. 희소돌기 악교세포종, 그 다음에 뇌실막 세포에서 생긴 종양을 이제 뇌실막 세포종이라고 표현하고, 미세악교 세포에서는 그러면 미세악교 세포종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딱 기인하는 종양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세포에서, 뇌를 이루는 세포에서 생겨난 종양들이 그러면 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암이냐,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은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뇌종양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구별하는 이제 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나 2등급은 양성이다, 3등급이나 4등급은 악성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대개는 1등급만 양성이라고 분류를 하고 2등급부터는 경계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부터 조금 더 악성도가 가지고 있고, 3등급부터는 악성도가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등급은 확실한 악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별 악교세포종, 그 다음에 희소돌기 악교세포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다 전부 다 이제 4등급이나 3등급이 악성만 있는 게 아니라 1등급 종양도 있고 2, 3등급 종양도 있고 4등급 종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세포의 기인하는 그 세포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 아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1등급 종양인 이 필로시티 가스트로사이토마라고 이게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둥형 이제 그런 그 악요세포종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1등급 종양이기 때문에 잘 제거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완치 가까이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양이고 주로는 이제 소아 환자한테서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진이 이제 주로 이제 저등급 교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교종이 아까 전에 그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생겨난 종양을 교종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등급 교종, 보통 2등급이나 3등급, 3등급보다 보통 2등급에 많은데 2등급 종양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히소돌기 악요세포종이라는 올리고덴드로클라이오마 같은 데서 많이 생기는, 많이 보이는 그런 종양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영제를 넣었을 때도 조영 증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조영제를 넣었을 때 조영 증강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악성 3등급 이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이는 경우 2등급 종양, 저등급 교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진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4등급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하는 악성 교모세포종이라는 종양의 사진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딱 이런 사진만 봐도 좀 이렇게 뭔가 경계가 이렇게 좀 예쁘게 이제 좀 동그랗게 이렇게 지어지는데 좀 울퉁불퉁하고 안에도 보면은 종양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에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다 안에가 괴사되어서 녹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쪽에만 국한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뇌 부위까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를 악성 교종 아니면 교모세포종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4등급 이제 그 WHO 분류 4등급인 교모세포종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그 뇌 종양, 그러니까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뇌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뇌 종양에서 이제 분류들을 나눈 건데 사실 이 분류를 어디서 어떻게 어느 모수를 가지고 나누냐에 따라서 너무 통계가 달라서 딱 정확히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수막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흔한 거가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그 악성 교모세포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에서는 거의 이제 수막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이제 교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교모세포종 같은 것이 이제 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 이런 것보다도 어쨌건 간에 원발성 종양, 원발성 뇌암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불행히도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안전하고 조금 더 예후가 좋은 종양보다는 예후가 안 좋은 종양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등급 교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등급 교종은 이제 다른 암종들과 다르게 좀 천천히 자라는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보통 저희가 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빨리 몇 달 만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악화되고 다른 데로 번지고 전이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환자를 좀 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종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저등급 교종은 사실상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년에 걸쳐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무증상으로 그냥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강검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이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첫 증상이 경련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첫 증상이 경련인 경우는 제가 별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경련을 해서야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증상이 경련인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저등급 교종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일러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사진에서도 보면은 좀 뭔가 되게 경계가 명확하고 그래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놓은 것처럼 조금씩 이게 침윤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침윤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절제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만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치료 방법은 저희가 모든 종양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최대한 제거를 하되 안전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모세포종 같은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수술하고 후유증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차피 종양이 그만큼 또 빨리 악화되어서 비슷한 증상이나 비슷한 후유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등급 교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년 이상 중간 값으로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장기 생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해서 뭔가 한쪽이 편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아예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좀 이렇게 힘들게 투병하면서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후유증이 안 남게 안전하게 절제를 하는 게 다른 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사진을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유전자 I형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예후가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I형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장기 생존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최대한 제거를 하되 안전하게 절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수술만이 이제 유일한 이제 치료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에 조금 적용하는 그런 약물들도 개발이 되어서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등급 교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등급 교종이 주로 이제 2등급 교종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3등급부터는 저희가 악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등급인 이 교모세포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재발을 하고 좀 악성도를 띠기 때문에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등급 교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양성이라고 딱 분류를 하지 않느냐면은 대부분 저등급 교종 아니면 2등급이든 3등급이든 2등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변형이 되고 3등급에서 결국은 4등급 종양으로 변경이, 그러니까 이 악성화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방사선 치료가 저희가 치료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이기도 하지만은 방사선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런 이 조직의 그런 세포들을 변형을 시켜서 악성화하는 데도 기인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물론 더 이득이 많은 치료긴 하지만은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악성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등급 교종이 수술했다고 해서 완치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또 다시 악성화되지는 않는지 또 다시 재발하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교모세포종인데요. 영어로는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하고요. 이 글라이오라는 게 이제 그 뇌세포를 말하는 그 글라이알 셀, 그 뇌세포를 말하는 거고, 블라스토마라는 게 이제 모세포라는 건데, 모세포라는 거는 어머니 세포죠. 그래서 뭔가 이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뇌세포 중에서 분화되기 전의 세포의 성격을 가진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세포라는 거가 상당히 위험한 게 어느 쪽으로 분화가 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똑같이 A로만 분화가 되면은 A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암 치료라든지 치료가 딱 적절하게 잘 듣겠지만은 A로만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B로도 분화가 되고 C로도 분화가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딱 정형화돼서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악성도가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원발성 뇌암이지만 종양의 성격이 매우 불규칙하고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원발성 뇌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렇게 오히려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안에가 다 괴사되어서 녹아버리는 이런 성격을 띠는 게 교모세포종이 전형적인 이제 영상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모세포종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아까 전에 저등급 교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모든 종양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을 때 그 뇌 종양이 이만큼만 위치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변에 다 침윤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전 절제라는 게 저희가 영상에서 보이는 뭔가 조형 증강되는 부위를 절제를 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충분한 충분한 범위를 절제를 하기는 사실상 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아까 전에 뇌 종양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수막종이라든지 그런 이제 뇌 밖에서 생겨서 뇌를 압박하는 종양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만 하면은 뇌를 아예 안 건드리고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잘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뇌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종양만 제거했을 때 뇌가 정상적인 뇌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 회복이나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 뇌 자체에서 생겨난 종양이기 때문에 이 종양을 제거를 하려면은 정상 뇌를 결국은 일부를 제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 뇌에서 기능하는 뇌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뇌 안에 있는 회로들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후유증이 남는 그런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드릴 때 이제 비유를 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수막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모래사장 안에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라면은 돌멩이만 그냥 들어 올리면 되잖아요. 돌멩이만 들어 올리면은 다른 이제 흙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묻히고 잘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런 교종, 특히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에 있는 소금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소금 덩어리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소금이 다 이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교모세포종 같은 이제 악성 이제 그 교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형 증강되는 부위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까지 다 이제 그런 암으로 이제 변형화되기 쉬운 그런 세포들이 다 침윤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절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변 침윤 조직까지 제거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대장암은 2cm밖에 안 되는데 장을 20cm 잘라낸다고 하고 특히 위암 같은 경우도 보면 위암이 있으면은 보면 위 반을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 전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실제로 암이라는 것이 일부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 조직까지 다 암세포나 아니면 암세포 이전 단계까지 이렇게 침윤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범위를 절제를 해야지 그런 세포들이 다시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뇌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뇌는 하나하나가 다 각각 기능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뇌를 저희가 1cm짜리 암이 있는데 충분히 절제를 해야지 하고 5cm, 7cm를 제거를 하면은 암은 더 이상 재발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환자는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의식이 안 깨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 사망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뇌의 경우는 수 밀리미터 이내로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안전한 전절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전절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뇌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최대한 안전하게 절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글리오랄이라는 약인데
이런 약물을 저희가 수술 전에 보통 교모세포종이 의심되는 환자들에서 수술 전에 이제 먹고 이제 저희가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몸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종양이 이런 식으로 특수 파장을 가진 이제 빛 아래서 이렇게 형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종양이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조금 침윤해 있는 경우에 종양을 최대한 잘 제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가 종양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뇌에도 내비게이션 장비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실제로 이제 환자 영상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내가 제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서 수술을 하고, 특히 요새는 이제 이런 그 증강현실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실제로 수술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연구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떤 기능을 하는 뇌의 영역인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종양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른 기능하는 그런 뇌 부위를 안 거치면서 안 다치게 하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 생리학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운동 기능이라든지 감각 기능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제 머리 안에서 이제 그런 운동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지 아니면 감각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술하는 내내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혹시라도 마비 같은 게 오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면은 그래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종양을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말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 수술만 하면은 다 치료가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는 수술은 시작입니다. 수술은 시작이고, 수술은 최대한 수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게 교모세포종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수술로 다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뤄지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6주 동안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사실 6주 동안 치료를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길고 힘든 과정인데, 사실 요거는 본격적인 치료 이전에 밑그림 작업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모달이라는 항암약으로 이제 4주 간격으로 최대 6사이클, 그러니까 총 24주가 되겠죠. 그래서 총 6개월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제 항암 하는 동안 한 50% 정도에서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교모세포종의 이제 그 기대 여명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0%를 봤을 때 기대 여명이 한 15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사실 저희가 기대 여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종양이 되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암약이라든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모달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베바시주맘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암종에서도 많이 쓰이는 약이긴 한데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암이라는 것도 자기가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려면은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많이 먹는 게 결국은 혈관을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혈관을 빨아먹어서 자기네들이 자라는 건데, 그 혈관을 억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암의 성장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1차 치료, 그러니까 테모달 항암 치료를 대신할 만큼의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발 환자한테서는 확실하게 재발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것도 치료가 재발을 낮추는 경우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해서 여명 자체를 아주 뚜렷하게 증가시켜 주지는 아직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제 좀 뭔가 각광받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는 이제 옵튠이라는 이제 이런 장비인데 요 사진을 보면 이 환자분이 뭔가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머리를 이제 다 삭발을 하고 전기장을 일으키는 그런 전극을 머리에 부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방에서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저희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미세한 전기 그런 신호가 필요한데 그 전기 신호를 억지로 교란을 시켜서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암세포의 성장을 전기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식약처에서 허가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TT 튜머 트리팅 필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종양을 치료하는 이제 전기장인 거죠.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실제로 한 15, 16개월 정도의 중앙 생존값이 20일에서 25개월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뇌세포에서 발생한 뇌암은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교모세포종이라는 건데 매우 훌륭한 예후, 한 1년 반 정도의 아주 훌륭한 예후를 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능하게 많은 부위를 절제를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고, 그리고 다양한 표적 항암제들이 또 출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뇌종양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암을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너무 좀 시간도 지금 너무 이르고 좀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뇌 전이암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뇌 전이암은 뇌에서 생기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뇌 종양, 그러니까 뇌암이라고 원발성 뇌암, 방금 말씀드린 교모세포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병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아니면은 다른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위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들 볼 수가 있잖아요. 유병률이 뇌암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제일 유병률이 높은 폐암 같은 경우에서 폐암에서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뇌에서 전이되는 뇌 전이암이 사실상 이제 뇌에서 생기는 뭔가 암종 중에서는 제일 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저희가 혈액을 따라서 암세포가 퍼져서 뇌로 올라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뇌가 저희가 전이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의 20%가 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암세포가 이제 뇌로 가서 올라갈 확률이 일단 더 높고요. 다른 데로 갈 확률보다 뇌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뇌 안에서도 저희가 필터링 돼서 거기서 이제 뇌가 암세포가 자라날 그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많기 때문에 뇌가 상당히 이제 전이가 되기 쉬운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암이랑 유방암이 가장 흔한 이제 암종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뇌로 전이를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화기 계통암 같은 경우는 뇌에는 전이를 하긴 하지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암종보다는 훨씬 좀 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전이암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제 모든 종양이 마찬가지지만은 실제로 수술이 사실 제일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수술을 할 수 있으면은 수술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뇌는 아까도 계속 안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뇌가 안 좋은 이유는 뇌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이 뭔가 전신에 있는 그런 뭔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뇌 전이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뭔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하나의 좀 크기가 큰 그런 종양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예후에 제일 도움이 되고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하지만 근데 아주 뇌 깊은 곳에 있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을 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여러 개의 병소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이 그렇게까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게 크게 위치를 해서 뭔가 이것 때문에 뭔가 두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하면은 그 하나만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방사선이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같은 경우도 제가 방사선 수술이라고 명칭을 해놓은 게 있고 방사선 치료라고 명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방사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다른데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개수의 좀 작은 크기가 작은 병소에서 효과가 제일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종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방사선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는 저희가 방사선 수술로도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크기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이제 그 방사선 수술에 그 집중을, 그러니까 방사선 수술을 하기에도 힘든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방사선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뇌 전이암 그럼 항암으로 약물 치료는 어떻게 안 되냐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뇌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이 아니면 뭐 모든 동물을 만들 때 저희가 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에 한꺼풀 더 이렇게 막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독버섯 같은 거 먹고 쉽게 죽지 말라고 한꺼풀 더 씌워놨다 보니까 이제 항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로 침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잘 효과가 많이 없는 편인데 최근에 개발된 이제 표적 항암제들 같은 경우에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많이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항암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 아까 방사선 수술과 방사선 이제 치료에 대해서 그게 두 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에너지 방사선을 종양에다가 이제 마치 돋보기로 이제 햇빛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이게 모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센 용량의 방사선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다른데 이게 퍼져 나가면은 또 너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경우에 그 다음에 개수가 적은 경우에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뇌 전체에 이제 방사선을 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표현하기로 마당 전체에 제초제를 뿌린다고 했는데 이제 종양이 저희가 아주 작아서 영상에서 미처 잘 안 보이는 종양에도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정상 조직에도 다 방사선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치료하지 않은 병변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방사선 수술을 한 부위 말고 다른데 종양이 있었다면은 그거가 재발을 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그런 좀 제한점이 있어서 두 개가 뭐 조금 방사선으로 시작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지만 조금 치료의 적응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게 됩니다. 방사선 수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감마나이프라는 것이 있고요. 감마나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돋보기로 이렇게 모아서 치료를 한다고 한 것처럼 되게 정밀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 특수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이제 틀을 머리에 쓰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아주 정밀도가 높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직도 틀을 많이 쓰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사이버 나이프라든지 트루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낸 방사선 수술 장비들로 방사선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저희가 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런 항암 치료나 이런 거에서 좀 뭔가 좀 잘 치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물주가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뇌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게 저희가 이렇게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뭔가 이런 약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뇌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이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예전에 기존에 쓰던 그런 항암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투과가 안 된다고 봤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그런 항암제들은 일단은 이 분자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작기 때문에 이런 이 뇌혈관 장벽을 투과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다른 암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항암 방법인 이제 뭐 백금 기반의 그런 항암은 10% 이내만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1세대 그 EGFR이라는 이런 뭐 그 저 유전자 인자가 있는데 요거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거는 한 5% 내외. 그다음에 3세대 같은 경우는 6% 정도에서 이제 그 뇌혈관 장벽을 투과를 해서 이제 그 중추신경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고 최근에 나온 이제 로라테임이라는 약은 한 60% 정도에서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전이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라테님이라는 약만 쓰고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머리에 뭐가 보이면은 대부분 다 신경외과에 이제 의뢰를 해서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의뢰를 주셨으면은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조절이 되고 조절이 안 된 경우에만 이제 저희가 신경외과에서 많이 보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전이암의 치료는 이제 뭐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제 원발암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챗GPT를 사용을 해서 만든 영상인데 만든 사진인데 이제 아무리 이제 저희가 장난감을 치우고 있어도 애가 계속해서 놀면서 계속 어지럽히면은 이제 방이 깨끗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발암이 조절이 안 되면은 아무리 머리 쪽을 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방사선을 하고 잘 치료를 하더라도 새로운 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 쪽이 잘 치료가 돼도 결국 다른 장기들이 다 전이가 되고 해서 다른 장기가 잘 기능을 못하면은 결국 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속도가 종양의 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한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예전에는 머리 쪽과 이제 전신 치료가 좀 별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혈관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대로 하고 그다음에 뇌 치료는 뇌 치료대로 좀 따로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항암제들도 많이 발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치료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또 정리하자면은 뇌의 전이성 종양은 뇌에서 생기는 종양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종양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폐암이 가장 흔하게 뇌로 전이되는 그런 종양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유방암 등이 이제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수술, 방사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최근엔 표적 항암제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신경외과에서만 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래 원발암을 치료하는 이제 뭐 종양내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각 뭐 호흡기내과라든지 뭐 유방외과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긴밀한 협조를 해서 포괄적이고 이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질문 먼저 들어온 것들을 좀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이제 뇌에서 생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 안 한다는데 다른 장기 시작한 암대로 전이한다. 말씀드렸다시피 뇌로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다른 장기에서 전이할 수 있는 전이가 잘 되는 장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뇌 전이암이 아주 흔한 전이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책하는 날들께서 여쭤보신 내용이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는데 뇌나 뇌 주변 종양들도 내시경 절제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는 한자 자체가 안쪽을 보는 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빈 공간을 이제 저희가 안으로 들여다보는 걸 내시경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나 대장 이런 것들은 내시경을, 왜냐면 안에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들어가서 보는 건데, 뇌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 뭔가 부드러운 조직으로 다 차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쓸 수 있는 것이 되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내시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뇌하수체 종양처럼 코를 통해서, 코 안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코를 통해서 뇌 바닥에 있는 뇌 기저부를 보는 그런 종양 수술을 할 때나, 아니면은 뇌실,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뇌실 안에 있는 뭔가 종양이나 이런 걸 절제를 할 때는 내시경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꼭 그렇지가 않더라도 깊은 곳에 있는 경우에 저희가 뇌를 벌려서 이제 그 안에를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뇌에서는 내시경을 사용을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도 출근 중 님이 이런 뇌종양의 발생 요인 중 가장 큰 것. 사실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보는데요. 이제 뇌종양의 발생 요인 중에서 저희가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 노출이라는 게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잠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사선 노출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들 이제 저희가 CT 찍어보자 그러면은 CT는 위험하지 않냐, 뭐 CT 안 좋다는데 안 찍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 방사선 가지고 이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방사선 노출에서 저희가 암의 발생 위험이 이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인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뇌종양 환자라고 하면은 자식들한테도 뇌종양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러니까 뇌종양 자체가 유전되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뇌종양을 일으키는 어떤 인자, 제가 청신경 초종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신경섬유종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고, 신경섬유종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그 변이는 유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유전이 된 경우에는 자식들도, 그러니까 후대들도 다 그런 신경섬유종증 아니면 청신경초종 같은 거 생겨날 가능성은 높지만은, 뇌종양 자체가 유전되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 누가 뇌종양이다 그러면은 내가 뇌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냐, 아니면 내가 뇌종양 환자다, 아니면은 뇌종양 악성 뇌종양이다 그러면은 내 자식한테도 이게 뇌종양이 유전될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뽀로뽀로미님께서 한쪽 눈만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두통이 오래 있고 아침 두통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뇌종양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경로에 이상이 생겼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눈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신경, 그다음에 뇌 자체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쪽 눈만 나빠졌다는 것도 조금 뇌종양이나 이런 뭔가 이제 국소화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두통이 오래 있고, 특히 아침 두통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뇌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뇌압이 올라갔을 때 아침에 새벽에 두통 때문에 잠을 깨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증상만 봤을 때는 저희가 뇌종양에 좀 특징적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사실 그 다음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주제들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